흙먼지 날리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었을까? 경기도 이천의 오래된 도예 공방 토리메의 늦가을 오후는 유난히 느리게 흘렀다. 비스듬히 들어오는 햇살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흙가루들을 금빛으로 물들이며 춤추게 했고, 가마터에서 불어오는 희미한 장작 타는 냄새는 수십 년 묵은 한옥의 나무 기둥에 깊숙이 배어 있었다. 정적. 그러나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박민주는 마른 입술을 혀로 축였다. 그의 시선은 통유리창 너머 잘 닦인 자갈이 깔린 마당 입구를 향해 있었다. 스마트폰 액정에는 최 회장님 10분 뒤 도착 예정이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심장이 이유 없이 빠르게 뛰었다. 29. 경영학을 전공한 그가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이 유서 깊은 도예 공방을 맡은 지 이제 겨우 1년 남짓. 그의 어깨 위에는 토림이라는 이름의 무게와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성공시켜야 한다는 강박감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지호 씨, 저쪽 다랑아리 먼지 좀 다시 한번 닦아요. 조명 각도도 조금 더. 민준의 목소리는 필요 이상으로 날카로웠다. 젊은 도예가 이지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러운 융으로 백자 다랑아리의 매끈한 표면을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그의 손길에는 도자기에 대한 경외심이 묻어났다. 민주는 그런 지호의 순수한 열정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다. 예술? 물론 중요하지.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매출과 명성, 그리고 토림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알아보는 수준 높은 고객들이었다. 최 회장은 그 정점에 있는 인물이었다. 국내 굴지의 기업 회장이자 유명 미술품 컬렉터. 그의 방문은 토림에게 엄청난 기회였다. 민주는 자신의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가다듬었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의 캐시미어 니트와 잘 다려진 슬랙스. 공방의 고즈넉한 분위기와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세련됨이었지만 그는 이것이 자신의 감각과 능력을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도예에 대한 자신의 얕은 지식과 경영 능력에 대한 깊은 불안감이 숨겨져 있었다. 그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그는 더욱 거칠에 신경 썼고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역시 외형적인 것에 머물렀다. 바로 그때였다. 공방 입구의 오래된 나무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민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최 회장이 벌써 도착한 건가?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었다. 허름한 회색 작업복 바지에 빛바랜 남색 셔츠, 챙이 넓은 밀짚 모자를 푹 눌러 쓴 노인이었다. 작업복 군데군데에는 마른 흙 자국이 얼룩져 있었고 투박한 등산화는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쓰고 있었다. 노인은 잠시 입구에 서서 낯선 공간을 둘러보듯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밀짚 모자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는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민주는 노인을 위아래로 빠르게 훑어보았다. 딱 봐도 작품을 구매할 만한 고객은 아니었다. 근처에서 농사짓는 노인인가 아니면 길을 잘못 들어선 행인인가. 민주는 속으로 혀를 차며 노인에게서 시선을 거두었다. 지금은 저런 불필요한 방문객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최 회장에게 어떻게 하면 토림의 작품들을 가장 인상적으로 선보일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노인은 민준의 노골적인 무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에 드나들었던 사람처럼 천천히 갤러리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시선은 화려하고 값비싼 청자나 백자보다는 오히려 한쪽 구석에 놓인 투박한 분청삭이나 이름 없는 젊은 작가들의 실험적인 작품들에 더 오래 머무는 듯했다. 그녀는 작품 앞에 멈춰서서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가만히 응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허리를 굽혀 작품의 질감을 눈으로 확인하려는 듯 자세히 들여다보기도 했다. 민주는 그런 노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거슬렸다. 혹시라도 작품에 손이라도 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과 함께 중요한 손님 맞이를 앞두고 불청객이 나타났다는 불쾌감이 뒤섞였다. 그는 일부러 헛기침을 하며 노인의 주의를 끌려 했지만 노인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듯 조용히 작품 감상에 몰두했다. 저기요. 결국 민준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최대한 정중하게 꾸였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작품은 눈으로만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 다랑아리는 국보급 장인이 만드신 거라.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보았다.
밀짚 모자 그림자 아래 깊고 고요한 눈동자가 민준의 얼굴에 잠시 머물렀다. 그 눈빛은 너무나 평온해서 오히려 민준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작품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번에는 놀랍게도 민준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리고 최 회장에게 가장 먼저 소개할 예정이었던 그 백자 다랑아리 앞에 멈춰섰다. 다랑아리는 은은한 유백색 빛깔을 뽐내며 고고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완벽에 가까운 좌우 대칭과 부드러운 곡선, 민준의 할아버지이자 토림을 세운 고 박명수 장인의 혼이 담긴 역작이었다. 가격표는 일부러 붙여놓지 않았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억대를 호가하는 작품이었다. 노인은 다랑아리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러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음새 부분이 살짝 투박하군. 그래도 기운은 살아있어. 민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감히 누가 이 작품을 두고 투박하다는 평가를 내린단 말인가. 그것도 저런 행색의 노인이? 불쾌감이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어르신, 뭘 좀 아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다랑아리는? 민준이 반박하려는 순간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민준을 향해 직접 묻는 말이었다. 젊은 양반이 이 공방 주인이신가? 네, 그렇습니다만. 민준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이 다랑아리 언제쯤 만들어진 것 같소? 질문 자체는 평범했지만 노인의 목소리와 눈빛에는 무언가 민준의 지식을 시험하려는 듯한 기색이 느껴졌다. 민준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가장하며 대답했다. 저희 할아버님께서 1970년대 후반에 만드신 작품입니다. 한국 백자 다랑아리의 맥을 잇는 중요한 작품이죠. 민주는 마치 준비된 대본을 읽듯 유창하게 설명했지만 사실 다랑아리의 정확한 제작 연도나 기법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했다. 그저 할아버지의 명성과 작품의 가격에 기댄 피상적인 지식일 뿐이었다.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다랑아리의 표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다시 물었다. 유약 빛깔이 참 곱구먼. 그런데 저기 저 미세하게 푸른빛이 도는 부분은 어찌 설명해야 할까? 보통 유백색과는 조금 다른 느낌인데. 민주는 노인이 가리키는 부분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달 표면의 분화구처럼 미세하게 패인 부분 주변으로 정말 희미하게 푸른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이전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당황한 민준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그는 얼른 머릿속으로 아는 지식을 총동원했다. 아, 그건 아마 가마 소성 과정에서 생긴 자연스러운 변화일 겁니다. 불의 온도나 위치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변화라. 노인은 민준의 말을 자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혹시 철화 기법의 흔적은 아닐까? 철화요? 민준은 되물었다. 철화는 철 성분이 든 안료로 그림을 그리는 기법이었다. 백자 다랑아리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였다. 아닙니다. 이 작품은 순수한 백자입니다. 그런 기법은? 순수한 백자라 해도 흙 속에 미량의 철분이 섞여 들어갔을 수도 있지. 혹은 유약을 바르기 전 다른 철화 작업을 하던 붓이 스쳤을 수도 있고, 아주 드물게 그런 미세한 흔적이 불 속에서 예상치 못한 색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오. 노인의 설명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전문적이어서 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마치 수십 년간 도자기를 연구해온 학자나 장인처럼 보였다. 민주는 혼란스러웠다. 저 허름한 행색 뒤에 숨겨진 것은 무엇일까?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무지가 드러날까봐 두려웠고, 중요한 손님 앞에서 망신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초조함이 그를 더욱 방어적으로 만들었다. 어르신, 전문가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작품에 대해선 제가 더 잘 압니다. 괜한 말씀으로 작품의 가치를 훼손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군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이제 노골적인 적대감이 묻어났다. 그는 노인이 더 이상 말을 걸지 못하도록 일부러 등을 돌리고 갤러리 입구 쪽을 바라보았다. 마침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마당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최 회장이 도착한 것이다. 최 회장님 오셨다. 민주는 언제 그랬냐는 듯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재빨리 갤러리 문을 열고 마중을 나갔다. 그의 태도는 순식간에 아첨꾼처럼 변해 있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누추한 곳까지 직접 왕림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최 회장은 50대 후반의 중후한 외모를 가진 남자였다. 값비싼 트위드 재킷과 반짝이는 구두가 그의 부와 사회적 지위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민준의 과장된 인사를 받으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겼다. 박 대표 오랜만이군. 공방이 아주 운치 있구먼. 별 말씀을요. 회장님께서 시간을 내주신 덕분입니다. 안으로 드시죠. 특별히 준비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민주는 최 회장을 갤러리 안으로 안내하며 열정적으로 작품 설명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한껏 들떠 있었고 작품의 가격이나 유명세, 그리고 어떤 유명 인사들이 소장하고 있는지 등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 최 회장은 간간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은 감탄사를 내뱉었지만 그의 시선은 작품 자체의 아름다움보다는 그것이 가지는 투자 가치나 과시 효과에 더 머물러 있는 듯했다. 이지호는 그런 민준의 모습을 씁쓸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아까 노인이 던졌던 질문과 그 깊이 있는 통찰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민준이 무시했던 그 노인이 어쩌면 최 회장보다 훨씬 더 도자기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노인이 있는 쪽으로 다가갔다. 노인은 여전히 다랑아리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를 어루만지듯 눈으로 다랑아리의 부드러운 곡선을 따라 천천히 허공을 쓰다듬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경건하고 진지해서 지호는 차마 말을 걸지 못하고 멀찍이 서서 바라볼 뿐이었다. 민주는 최 회장에게 온 신경을 집중하면서도 힐끗힐끗 노인의 동태를 살폈다. 노인이 여전히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영 마음에 걸렸다. 최 회장에게 혹시라도 불쾌감을 주거나 공방의 격을 떨어뜨리는 존재로 비칠까봐 염려되었다. 그는 지호에게 눈짓을 보내 노인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라고 지시했지만 지호는 망설이며 움직이지 않았다. 회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저희 공방의 하이라이트, 바로 이 다랑아리입니다. 민주는 결국 노인을 무시하기로 하고 최 회장을 다랑아리 앞으로 이끌었다. 그는 최대한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다. 보시다시피 완벽한 좌우대칭과 풍만한 곡선미가 일품입니다. 저희 할아버님께서 조선시대 백자 다랑아리의 정신을 그대로 재현하신 역작이죠. 특히 이 유백색 빛깔은 민주는 아까 노인이 지적했던 유약 빛깔에 대한 질문이 떠올랐지만 애써 무시하며 준비된 설명을 이어갔다. 가장 이상적인 온도에서 구워내야만 얻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색입니다. 아마 제작 연대는 1980년대 초반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할아버님의 작품 활동이 절정에 달했을 때죠.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제작 연도를 살짝 바꿔 말했다. 1970년대 후반보다는 80년대 초반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절정기라는 표현을 쓰기에 더 적합하다고 순간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소한 거짓말이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최 회장은 민준의 설명을 들으며 다랑아리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러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글쎄, 물론 좋은 작품이긴 한데 생각보다 좀 밋밋한 느낌이 드는군. 요즘 젊은 작가들 작품처럼 뭔가 강렬한 한방이 없어.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최 회장의 반응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밋밋하다니? 이 위대한 작품을 두고? 그는 최 회장의 안목을 의심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했다.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해야 했다. 아, 회장님. 다랑아리의 매력은 그런 은은함에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깊은 맛이 우러나는. 민준이 쩔쩔매며 변명을 늘어놓으려는 순간이었다. 뒤에서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밋밋한 것이 아니라 비어있기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지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목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향했다. 노인이었다. 그녀는 어느새 민준과 최 회장 옆으로 다가와 있었다. 밀짚 모자는 벗어 손에 들고 있었고 깊은 주름이 팬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 다랑아리가 1980년대 초반 작품이라고 하셨소? 노인이 민준을 향해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말을 더듬었다. 노인은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닐 것이요. 이 작품은 1976년 가을 박명수 선생께서 평생의 역작을 만들겠다며 홀로 가마불을 지피셨을 때 나온 것이요. 보름달이 유난히 밝던 밤이었지. 민준은 숨을 삼켰다. 노인이 말한 시기는 자신이 어렴풋이 알고 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어떻게 저 노인이? 노인은 말을 이었다. 이번에는 최 회장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설명했다.
이 다랑아리의 가치는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좌우가 미묘하게 비대칭인 듯하면서도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형태, 넘칠 듯하면서도 절제된 곡선, 그리고 저 유백색 안에 숨겨진 수많은 이야기들. 저 푸른빛 도는 흔적은 아마 선생께서 젊은 시절 즐겨 그리셨던 철화매화도의 잔영일지도 모르지요. 흙과 불과 그리고 도공의 혼이 만나 빚어낸 우주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소. 노인의 설명은 민준의 피상적인 지식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이 담겨 있었고 듣는 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최 회장조차 입을 다문 채 노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노인은 갑자기 옆에 놓여있던 연습용 물레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흙덩이 하나를 집어 물레 위에 올려놓았다. 보시오. 노인의 마른 손이 흙덩이에 닿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흙덩이는 노인의 손길에 따라 자유자재로 형태를 바꾸기 시작했다. 군더더기 하나 없는 움직임. 수십 년간 오직 흙과 함께 살아온 장인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경지였다. 눈 깜짝할 사이에 물레 위에는 다랑아리의 풍만하고 부드러운 곡선이 완벽하게 재현되고 있었다. 민주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한 충격. 저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흙과 하나가 된 경지, 예술은 그 자체였다. 노인이 물레에서 손을 떼며 작업복 소매를 살짝 걷어 올렸다. 그때 민준과 지호의 눈에 동시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노인의 왼쪽 손목 안쪽에 새겨진 작지만 선명한 연꽃 모양의 낙관. 순간 지호가 숨을 크게 들이쉬며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중얼거렸다. 토산 선생님, 토산 김수연. 반세기 동안 한국 도예계를 이끌어온 전설적인 거장. 젊은 시절 호련히 속세를 떠나 은둔하며 작품 활동에만 몰두해온 것으로 알려진 살아있는 신화. 수많은 도예가들의 존경과 선망의 대상. 그녀의 작품은 부르는 게 값이었고 낙과는 그 자체로 보증수표와 같았다. 민주는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토산 김수연.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홀대했던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바로 그 전설적인 도예 대가였다니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그의 세계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최 회장은 안색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는 감히 토산 선생 앞에서 작품을 밋밋하다고 평했던 자신의 무례함과 무지를 깨닫고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슬그머니 뒷걸음질 치더니 민준에게 짧게 눈인사를 건네고는 황급히 갤러리를 빠져나갔다. 고급 세단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는 모습이 유난히 초라해 보였다. 갤러리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민주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부끄러움, 후회,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깊은 자괴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편협했으며 겉모습에 사로잡혀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선생님.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김수연 선생 앞에 무릎을 꿇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감히 선생님을 몰라뵙고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죄였다. 김수연 선생은 무릎 꿇은 민준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노여움 대신 깊은 연민과 이해의 빛이 감돌았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민준의 어깨를 잡고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게 젊은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자네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야. 자네 자신에게 그리고 자네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소중한 공간과 예술에 대해 잘못한 것이지.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김수연 선생은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며 말을 이었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게. 화려한 껍데기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 누추한 모습 속에 진정한 보물이 숨겨져 있기도 하지. 도자기도 마찬가지야. 매끈하고 반짝이는 것만이 좋은 그릇이 아니야. 흙의 숨결, 불의 흔적, 그리고 그것을 빚은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비로소 살아있는 그릇이 되는 법이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갤러리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평범해 보였던 도자기들이 새롭게 빛나는 듯했다. 이곳 토림은 흙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곳이 되어야 하네.
돈이나 명성을 쫓는 장사치가 아니라 진정한 예술을 아끼고 나누는 공간 말이야. 자네 할아버지께서도 그걸 바라셨을 걸세. 김수현 선생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민준의 가슴 깊이 박혀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라 인생의 선배이자 예술의 대가가 건네는 진심 어린 가르침이었다. 잊지 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야. 그 말을 남기고 김수현 선생은 다시 밀짚 모자를 눌렀었다. 그리고는 왔을 때처럼 조용히 아무런 미련 없이 갤러리를 나섰다. 그녀의 뒷모습은 소박했지만 세상 그 어떤 거인보다 더 커 보였다. 민주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망연히 서 있었다. 늦가을의 햇살이 그의 젖은 뺨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겨울이 지나고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날 공방 토림의 풍경은 이전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박민준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값비싼 명품 옷 대신 편안하고 활동적인 작업복을 즐겨 입었다. 스마트폰으로 SNS 반응을 확인하는 대신 물레 앞에 앉아 흙을 만지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다. 그의 손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얼굴에는 건강한 땀방울이 맺혔지만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다. 그는 더 이상 방문객의 옷차림이나 배경을 신경 쓰지 않았다. 어린 학생이든 평범한 주부든 외국인 관광객이든 그는 누구에게나 진심으로 다가가 작품에 대해 설명해주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때로는 서툰 솜씨로나마 직접 물레 시연을 보여주기도 했고 아이들에게는 흙놀이를 할 수 있도록 작은 공간을 내어주기도 했다. 공방의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바뀌었다. 이전의 딱딱하고 상업적인 느낌 대신 따뜻하고 편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이지호는 더 이상 민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작품 세계를 펼쳐나갔다. 민준은 이제 지호의 든든한 동료이자 선배가 되어 그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격려해 주었다. 두 사람은 종종 밤늦게까지 남아 함께 작업에 몰두하거나 소박한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도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신기하게도 공방의 매출은 이전보다 오히려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조금씩 늘어났다. 비싼 작품을 한 번에 사가는 큰 손은 줄었을지 몰라도 토림의 진정성을 알아보고 꾸준히 찾아주는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작품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공방의 따뜻한 분위기를 사랑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였다. 민준이 이지호와 함께 새로 구워낸 찻잔의 빛깔을 살피고 있을 때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림자가 공방 입구에 드리워졌다. 김수현 선생이었다. 그녀는 예전과 똑같은 허름한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다. 민준은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이번에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활짝 웃으며 선생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다시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수현 선생은 말없이 민준의 얼굴과 공방의 달라진 모습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만족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민준은 선생을 공방 안쪽의 작은 다실 자시로 안내했다. 그리고는 자신이 얼마 전에 직접 만든 투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찻잔 2개를 꺼내왔다. 찻잔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흙의 질감이 살아있고 손에 쥐었을 때의 느낌이 따뜻했다. 민주는 정성껏 우려낸 녹차를 찻잔에 따라 김수현 선생에게 공손히 내밀었다. 선생님, 변변치 않지만 제가 직접 만든 찻잔입니다. 차 한 잔 드십시오. 김수현 선생은 찻잔을 받아들고 잠시 그 온기를 느꼈다. 그리고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